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엌에서 시아버지의 보약을 정성껏 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저희 부부의 침실에서는 남편의 내연녀가 뻔뻔하게도 그들의 정사 사진을 제게 보내며 극도의 도발적인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오만함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진을 확대하는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저는 남편의 외도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비밀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순종적인 현모양처였던 한 여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결국 적의 무기를 이용해 판 전체를 뒤집는 여정입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4살의 약사입니다. 저와 민주는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6살 배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저희 가족은 행복의 본복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대기업 영업팀 과장입니다. 그는 온화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이신 김 여사님은 날카로우시면서 조금은 현실적인 면이 있으셨지만 저를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이신 박 사장님은 더욱 그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분이셨지만 저와 손자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2년 전 아버님은 불행히도 심한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죠. 저는 제 전문 지식을 살려 약국일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집에서 아버님을 간호하고 가정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한약을 다리고 엄격한 식이요법에 맞춘 식사를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드리는 것까지 모두 제 손으로 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희생이 남편으로 하여금 저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온 가족이 외출하고 저와 시아버지만 집에 계셨습니다. 아버님께 약을 드리고 침실에서 쉬시도록 부축해드린 후 저는 저희 부부의 침실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 정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 제 남편 민준이 알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호텔방에 있었고 등 뒤로는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조롱과 도전으로 가득 찬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사님, 당신이 다린 약은 가짜 환자에게나 효과가 있나 보죠? 당신 남편은 제 약을 먹어야 힘이 펄펄 나거든요. 그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보세요. 온몸이 떨리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누구지? 왜 이 여자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고 왜 내게 보낸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와 고통이 밀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희생하고 그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보답이란 말입니까? 그는 저를 속였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제 첫 반응은 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따지고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여자의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는 부인할 것이고 합성 사진이라고
누군가 우리 가정을 해치려 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될 뿐입니다. 가장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은 여전히 저일 겁니다. 안 돼. 맹목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문자에 답장하지도 민준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번호와 사진을 그의 거짓말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조용히 알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그 내연녀에게 약함과 무력함으로 비칠 줄은, 그리고 그것이 끝없는 도발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시댁의 끔찍한 비밀을 송두리째 파헤칠 치명적인 단서를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이 배신에 어떻게 맞설 것이며 정사 사진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연녀의 정사 사진과 도발적인 문자는 독약처럼 서서히 제 살과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효심 깊은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대화를 나누고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미소 뒤에 피 흘리는 심장이 있다는 것은 저만이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남편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관심, 그의 사랑의 속삭임. 이제 이 모든 것이 제 눈에는 가식적이고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고통은 가장 잔인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우리의 사랑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위로가 아닌 고문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갓 졸업한 신임 약사였고 그는 야망에 찬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소박했던 데이트를 기억합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저를 태우고 서울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그가 주었던 작은 선물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장미 한 송이, 때로는 좋은 책 한 권.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프러포즈였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러포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작은 약국에서 수국 꽃다발과 확고한 약속으로 청혼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뿐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우리에게 집과 차, 그리고 귀여운 아들이 생겼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크다고, 그의 정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정사 사진은 제가 8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행복의 성을 산산조각 낸 거대한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이제 쓰디쓴 회의감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였을까? 단지 내가 너무 눈이 멀어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저는 최근 몇 달간의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오래전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제가 무심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시간이었습니다. 약 반년 전부터 민주는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습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파트너를 접대해야 해.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요즘 연말이라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해야 해. 남편을 항상 믿었던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쓰럽게 여기고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종종 따뜻한 밥을 남겨두었다가 그가 늦게 돌아오면 다시 데워주곤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홀로 기다리는 동안 그가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와 낭만적인 촛불 아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은 돈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모든 수입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용돈만 남겨두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회사에 자금 순환이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가족의 예금을 인출했고 제게 매달 주는 생활비도 줄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었고 남편과 부담을 나누기 위해 더 절약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비논리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씀씀이는 점점 사치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더 비싼 양복을 사고 명품 시계로 바꿨으며 종종 식당 직원에게 두둑한 팁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지출은 그가 연출하려 했던 어려움을 겪는 남편의 이미지와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신호는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한때 단순한 연락수단이었던 휴대전화는 이제 그의 몸의 일부이자 비밀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잠금 등 이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던 기능들을 설정했습니다.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그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엎어두거나 구석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깊이 잠든 밤에도 저는 희미하게 휴대전화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그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는 그저 웃으며 시차 때문에 지금 답장해야 하는 해외 파트너의 업무 이메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 은밀한 데이트와 달콤한 속삭임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하나로 이어지자 배신이라는 그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누구일까? 그들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 추측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나긴 밤을 뒤척이며 고뇌한 끝에 저는 더 이상 모호함과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고불고 따진다고요? 그런 행동은 배신자의 눈에 저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그 내연녀에게 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통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조용하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일과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항상 그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회사 일이나 동료, 파트너에 대해 너무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그 신뢰가 거짓말을 위한 완벽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장막을 걷어 올릴 때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질문들로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요즘 회사에 무슨 새로운 소식 있어요? 새로운 직원은 없고요? 라고 묻거나 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오늘도 파트너 만나러 가요? 회사 이름 좀 알려줄래요? 혹시 집으로 전화 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연극에 심취해 있었고 제가 그저 평범한 아내로서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영업팀 직원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주의를 끄는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아, 요즘 우리 팀에 아름이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예쁘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해. 신입인데도 일을 아주 잘해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마치 유능한 부하 직원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가 강조한 예쁘다는 두 글자가 제 마음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일까?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작은 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가족들도 초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가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모범적인 상사이자 충실한 남편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고르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민준과 팔짱을 끼고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든 팀원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제 눈은 끊임없이 한 얼굴, 한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젊은 여자가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밤색으로 염색한 머리, 붉은 입술,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모님도요. 그녀가 다가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름이라고 해요. 민준 과장님 팀의 신입사원입니다. 사모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네요. 과장님 책상 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교묘한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은밀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얼마나 친한지 그의 개인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 씨. 저도 민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저는 의도적으로 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회식 내내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아내라면 결코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아름의 시선은 거의 항상 제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존경하는 눈빛이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연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들은 아주 작고 은밀하지만 제 눈을 피할 수는 없는 접촉을 했습니다. 서로 지나칠 때 민준의 손이 무심코 그녀의 허리를 살짝 스쳤습니다.
술을 따를 때 그들의 잔은 다른 사람들과 보다 조금 더 오래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모두가 즐겁게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그들이 함께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커다란 화분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담하다. 그 늙은 와이프까지 데리고 오다니. 장난기 가득한 아름의 목소리였습니다. 연기는 제대로 해야지. 너 괜히 소란 피우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냥 누가 자제심을 잃고 여기서 날 안고 싶어 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아름이 킥킥 웃었고 이어서 쪽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기습 키스를 한 것입니다. 그만하고 들어가자. 사람들이 보고 있어. 민준이 서둘러 그녀를 밀어내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사 사진 속의 여자였고 우리 가정에 끼어든 제3자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다시 한번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제 적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남편 회사의 회식은 제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다정했던 민준과 아름의 모습. 그들의 의미심장한 농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적은 명백하고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이제 몇 배로 커졌습니다. 그 상대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매일 남편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악수하고 사교적인 미소를 나누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소란을 피우고 본때를 보여줄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성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과 아름. 두 사람 모두 위장에 능한 늙은 여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엿들은 몇 마디 말로 따진다면 그들은 또다시 잡아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저는 더 강력한 증거,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질투심도 원망도 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여전히 민준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아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팀의 아름 씨, 참 예쁘고 싹싹하더라. 언제 시간 되면 그 친구랑 다른 직원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한번 하자.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제 제안에 민주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는 시골뜨기 아내인 제가 남편을 돕기 위해 사교수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사려 깊고 이해심 많은 아내라고 칭찬했습니다. 제 초대가 단지 적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평정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이었습니다. 아마 민준이 제 초대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평온함은 그녀처럼 도발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굴욕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 가짜 아내가 그렇게 멍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뻔뻔하게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다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들의 새로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때로는 함께 콘서트를 보는 사진.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마음의 상처를 더 깊이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답장하지도 번호를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범죄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수집가처럼 모든 것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저의 침묵, 무서울 정도의 인내는 아름을 미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공격이 효과가 없자 그녀는 전쟁터를 제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저는 친정 할아버지 제사를 위해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운동하러 가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심때쯤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향기, 짙은 여성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안 곳곳을 확인했지만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은 잘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저희 집 거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의 아름이 제가 늘 앉던 소파에 요염하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를 피로또 터이터이터시비터시부로 바로 시부로 텅. 두 번째 사진에서 그녀는 부엌에 서서 한 입 베어 문 사과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저를 거의 쓰러뜨릴 뻔한 그 사진. 그녀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엷은 베이지색 실크 이불이 그녀의 몸을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있어 매혹적인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허벅지는 제 피를 끓게 했습니다. 사진들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한 줄의 메시지. 언니 집 정말 좋네요. 침대도 아주 편안하고요. 오후 내내 저희에게 보금자리를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어쩌면 나중에는 빌릴 필요도 없겠네요. 그녀는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제 결혼 침대 위에서 버젓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한 아내의 명예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지막 남은 이성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바로 전화해서 소리치고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셀카 사진을 다시 보는 순간 너무나도 자만심에 찬 자의 치명적인 부주의,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판의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디테일이었습니다. 바로 제 집에서 찍힌 그 사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고 제가 그동안 애써 유지해온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름의 뻔뻔함과 민준의 파렴치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제 보금자리로 가져와 한 가정의 가장 신성한 공간을 짓밟았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고 가슴을 옥죄는 이 울분을 풀기 위해 미친 짓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을 민준에게 보내고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혼 서류를 던져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즉시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떨고 있을 때 제 깊은 곳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맹목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소란을 피우고 순간적으로 화를 풀면 그 다음은 그들은 또 부인할 거고 네가 망상에 사로잡혀 질투한다고 말하겠지. 결국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건 너야. 침착해야 해. 다음 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렇다. 순간의 분노 때문에 실패할 수는 없었다. 이 지경까지 참아왔다. 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치명적인 한방, 그들이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마 그 무기는 바로 내 손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저는 아름이 보낸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는 도발과 뻔뻔함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침착해진 지금, 저는 진실을 찾는 자의 눈으로, 적의 허점과 실수를 찾는 눈으로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작은 디테일까지 분석했습니다. 거실 사진, 부엌 사진, 그것들은 그녀의 뻔뻔함을 보여줄 뿐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침실에서 찍은 셀카 사진. 이것은 가장 선명하고 가장 노골적이며 그녀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며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곳은 우리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저를 도발하기 위해 갤러리에서 아무 침대 사진이나 골라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실크 이불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정성껏 화장되어 있었고 붉은 입술은 승리감과 경멸이 담긴 미소를 띠고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하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고통과 증오심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끔찍한 이미지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직업적인 습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제 일은 세심함, 신중함,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까지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저는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자 하나, 숫자 하나까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진에 적용되었습니다. 삭제하는 대신 저는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혐오스러운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배경을 더 면밀히 살피고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확대된 사진의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의 스탠드, 화장대, 조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의 맨 아래쪽, 침대 가장자리와 화장대 앞이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흐트러진 이불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었을 겁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미지가 깨지고 흐릿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걸이였습니다. 꽤 굵은 남성용은 목걸이,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목걸이의 펜던트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석이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려서 열 수 있는 작은 은색 원통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악했고 이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틀릴 리가 없었다. 절대로. 그 목걸이, 그 원통 펜던트. 저는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봐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그 주인의 목에 수없이 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의료용 목걸이였습니다. 그 원통 펜던트 안에는 몇 알의 응급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발작 시에 사용하는 특수 치료제. 그것은 아버님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빼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우리 가족 모두도 수천 번이나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시아버지의 목걸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의료용품이 여기에 있는 걸까?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정사 사진 속 바로 이 침대 위에서 말이다. 수많은 끔찍한 질문들,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이 머릿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합리적인 등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끔찍한 진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내연녀, 그녀는 남편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미지는 최대로 확대되어 깨지고 노이즈가 심했지만 은목걸이와 그 특유의 원통형 펜던트의 형태는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줄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의료용품. 그런데 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걸까? 바로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서 남편 내연녀의 정사사진 속에서 말이다.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혼란스럽고 끔찍한 가설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변태적이잖아. 시아버지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이며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추악한 짓을 하실 수 있겠어? 게다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어떻게? 저는 그 혐오스러운 생각을 서둘러 지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연녀가 훔친 걸까? 그녀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내가 없는 틈을 타 시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까지 했단 말인가? 하지만 왜? 의료용은 목걸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훔치기까지 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버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모든 가설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비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의 존재,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어떤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침묵의 고발처럼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싹한 한기와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평범한 삼각관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다시 평정을 찾으려 했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흥분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야 했다. 내가 놓쳤던 모든 사건들, 가장 사소한 디테일들을 다시 꿰맞춰야 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오며 희미하지만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몇 달 전 시아버지께서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찾았었습니다. 아버님은 몹시 당황하며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결국 남편인 민준이 거실 소파 틈에서 우연히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버님이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여직원인 아름 씨가 먼저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아름이었을까? 왜 신임 여직원이 상사의 집에서 그렇게 작은 물건을 알아볼 만큼 눈썰미가 좋았을까? 아니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이런 푸념을 하셨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아침마다 꼭 두새벽부터 운동을 나가는데 아주 오래 있다가 들어와. 내가 물어보면 건강을 위해 오래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온 걸 보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풍긴다니까. 그때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괜한 질투를 하신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그 푸념은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낯선 향수, 아주 긴 운동 시간, 여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 모든 조각들, 잃어버렸던 목걸이, 시어머니의 푸념, 이 모든 것을 저주받은 목걸이가 담긴 정사사진과 나란히 놓았을 때 단 하나의 가설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 변태적이고 말도 안 돼서 저 자신조차 믿고 싶지 않은 가설. 하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아름. 그녀는 민준한 사람하고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녀는 시아버지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타락했잖아. 자신의 연인의 아버지와, 그것도 자기보다 아버지뻘인 남자와,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공유하다니. 이것은 더 이상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폐륜이었다. 이 충격은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보다 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가족, 예의 범절의 본보기라고 생각했던 이 집이 사실은 이렇게 더럽고 변태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저는 침실에 앉아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이제 이 끔찍한 진실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 시아버지는 심장병이 위중하시다. 이런 엄청난 충격은 분명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침묵한다면 이 혐오스러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와 남편이 한 여자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일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이 바둑판에는 이제 물러설 길이 없었다. 시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 미치광이 같고 변태적인 가설. 처음에는 그저 머릿속을 스치는 번개 같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서둘러 지워버렸던 생각. 처음에는 그저 머릿속을, 하지만 첫 충격이 지나가고 이성이 점차 제자리를 찾자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침대에 등을 기댄 채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처럼 고도로 집중하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아버지와 내연녀 아름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 사소한 디테일들을 다시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관련 없다고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디테일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진실의 빛 아래에서 그 무의미했던 디테일들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 반년 전 바로 민준이 아름을 유능한 신입사원이라고 제게 소개했던 그 시점에 시아버지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원래 가부장적이고 자식들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민준의 회사 일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자주 경영 상황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고 특히 신입사원에 대해 자주 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은 식사 중에 아버님께서 무심코 민준에게 물으셨던 말입니다.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신입사원 이름이 아름이라고 했나? 일은 잘하냐? 네가 싹싹하고 일머리가 좋다고 칭찬하던데 정말이냐? 그때 저는 그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으니 그것은 탐색이었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무심코 아름에게 돈을 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께서 질투와 의아함이 섞인 말투로 제게 직접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그 양반이 원래 돈 계산이 철저해서 자식들한테 용돈 줄 때도 한참 생각하는데 웬일로 민준이 회사에 있는 그 아름이라는 애를 그렇게 예뻐하는지 모르겠어. 몇 번이나 그 애한테 돈을 찔러주는 걸 봤다니까. 한 번은 50만 원, 한 번은 100만 원이나. 내가 물어보니까 그 애 사정이 딱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길래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좀 줬다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친절해지시니 내가 다 이상하더라. 그때 저는 시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녀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었고 더러운 거래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정이라는 핑계는 아름이 그 부자 모두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며낸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아주 긴 아침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여러 번 불평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셔서 어떤 날은 아침 8시,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땀 한 방울 없는데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긴다고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아버님께서 서우 근처의 한 작은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님은 저를 보고 조금 놀라시더니 이 근처에 사는 옛 친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서둘러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그 아침 운동은 사실 은밀한 데이트였습니다. 아버님은 그 펜트하우스에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연인으로서 갔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아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목걸이, 그리고 우수사원에게 상을 주라며 갑자기 민준에게 후하게 돈을 주셨던 일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결국 아름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이 가문의 타락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공유하고 탐욕과 거짓말, 욕망이 모든 윤리적 가치를 짓밟는 혐오스러운 그림.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이제 작고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역시 이 판의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속고 배신당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이 진실은 결혼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와 민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뿌리 깊은 오점이자 부패였습니다. 저는 왜 아름이 그렇게 뻔뻔하고 오만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가문의 가장 강력한 두 남자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조종하고 돈을 뜯어내고 아무도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정사 사진을 보낸 것은 단지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내이자 며느리인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침묵하고 인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내연녀가 계속해서 거짓과 변태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살인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 저는 한 사람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할 충분한 권력과 냉혹함을 가진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현실적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이런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가장 예상치 못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진실을 전해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가설을 꿰맞추고 확신한 후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힘겨운 싸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적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위선적인 남편, 뻔뻔한 내연녀,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인 가면 뒤에 변태적인 비밀을 숨긴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더러운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제가 가진 증거들을 그냥 던져버린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아버지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진실, 그 큰 충격은 분명 그가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한 짓 때문에 그를 증오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의 죽음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집안의 치부를 드러낸 며느리인 저는 모든 사람의 눈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불효하고 악독하며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실은 흐려지고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침묵하고 이 썩어빠진 집안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벗어나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스스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자신들이 만든 혼란을 스스로 정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권력과 냉혹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을 처벌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적의 어머니를 무기로 선택하는가?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것이 유일하고도 완벽한 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날카롭고 현실적인 분입니다.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아들인 민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성공과 화목한 가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준은 바로 그녀의 얼굴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여자이자 아내입니다. 저는 아무리 강한 아내라도 남편의 외도, 그것도 자기 딸뻘인 여자와 심지어 그 여자가 자기 아들과도 놀아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과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 더럽혀졌을 때의 굴욕감이 합쳐지면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분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김 여사님은 심장병이 없으셨고 모든 충격에 맞설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단호하고 다소 독단적인 성격으로 이 혼란을 가장 철저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이 여우 같은 여자에게 놀아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굴욕적으로 배신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제 목표는 민준도 박 사장님도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바로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폭탄은 바로 그녀의 손으로 터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불을 붙일까? 저는 그냥 달려가서 어머니, 남편과 아버님께서 한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계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의 가정을 이간질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더 정교하고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 진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아름이 제게 보냈던 정사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주받은 목걸이가 담긴 그 사진. 저는 다시 사진을 열어 목걸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 무기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 노골적인 사진 전체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고 저를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우연하고 순진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지금 바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모든 사람이 모여 있고 감정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 그래서 충격이 극대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바로 시부모님의 결혼 30주년 기념일보다 더 적절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 행사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현모양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기념 파티 준비를 가장 정성스럽게 도울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완전히 믿고 전혀 경계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가 한창일 때 그녀가 행복에 젖어 있고 자식들에게서 축하를 받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잘라 목걸이가 있는 부분과 아마도 아름의 팔 일부만 남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녀에게 문자로 보내며 매우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덧붙일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또 양 목걸이를 어디다 두고 잊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김 여사님처럼 날카로운 여성이라면 익숙한 목걸이가 낯선 침대 위 젊은 여성의 피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이 가문의 모든 거짓말을 평평하게 밀어버릴 파괴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계획은 준비되었고 이제 막이 오를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2주간의 기다림은 제게 한 세기처럼 길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2개의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현모양처 서연으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문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전사로서 무기를 갈고 닦으며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한 수 한 수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위해 성대한 결혼기념일 파티를 열자고 시어머니께 먼저 제안했습니다. 30년은 너무나 큰 이정표이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당연히 제 효심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모든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동안 쓸데없는 질투를 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메뉴를 고르고 초대 손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환한 미소와 제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열정으로 해냈습니다. 그녀는 이 파티의 모든 디테일이 저의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 계획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레스토랑은 사적이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모든 일이 외부인의 시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테이블은 커다란 원형 테이블로 진실이 드러났을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얼굴, 서로의 표정 변화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민중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도 저의 거리감을 느낀 것 같았지만 아마도 배신당한 아내의 토라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저의 침묵이 토라짐이 아니라 경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그 내연녀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부모님의 결혼 30주년 기념일. 우리 가족 모두는 일찍부터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멋지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편찮으셨는데 오늘따라 안색이 좋고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는 세련된 회색 양복을 입고 목에는 여전히 그 저주받는 목걸이를 걸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옥색 실크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정말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다니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도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곁에 서서 효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허리에 팔을 두르며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씁쓸한 의미는 저만이 알았습니다. 파티는 매우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고 시부모님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가장 좋은 축하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형님, 형수님, 30년의 세월을 함께 헤쳐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가정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들은 성공하고 며느리는 현명하고 손주는 귀엽고 매 한마디 칭찬, 매 한마디 축하가 제게는 이제 비꼼으로 들렸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행복, 그들은 이 화려한 외관 뒤에 얼마나 깊은 부패와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파티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축하를 기쁘게 받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자신의 예의 바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집어주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효심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족의 정점에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성공한 남편, 재능 있는 아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 저는 제가 곧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에 잠시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정사 사진들, 아름의 도발적인 문자, 민준의 거짓말, 그리고 제가 겪어야 했던 이중의 배신을 떠올리자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속임수 위에 자신의 만족을 쌓았다.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였.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분위기가 가장 즐겁고 편안해졌을 때 저는 제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신중하게 자르고 편집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에는 호텔 침대의 일부와 젊은 여성의 하얀 피부, 그리고 그 위에 눈에 띄게 놓인 익숙한 원통형 펜던트의 은 목걸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혀 노출이 없는 사진이었지만 끔찍한 파괴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밝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제 몇 초 후면 그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또 양 목걸이를 어디다 두고 잊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작동시킨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이 호화로운 연회장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웃음소리, 건배소리, 감미로운 음악소리, 모든 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세상에서는 무서운 침묵과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한폭탄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그것을 만든 저는 이제 조용히 앉아 폭발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보이려 했었습니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의 잡담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미소가 지금 얼마나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긴장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이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후 제가 과연 버틸 힘이 남아있을지 제 시선은 감히 정면을 향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슬쩍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주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에게서 기념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는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과일 접시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검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10초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나,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나, 아니면 그녀가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걱정스러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왔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띵하는 가벼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화에 열중해 있었고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편 민준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힐끗 보고는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누가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다른 친척과 이야기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집중력은 그 테이블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자 왔어요. 민준이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마 또 광고 문자겠지. 신경 쓰지 마라. 김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여전히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 보셔야 해요. 지금 당장 보셔야 해요. 마치 하늘도 제 편인 듯 바로 그때 한 사촌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한번 보세요. 혹시 고모부가 비자금으로 사람 시켜서 비밀 선물 보낸 거 아네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웃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어디 보자. 이 늙은 양반이 나한테 무슨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봐야겠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쓸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간은 정말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있던 미소는 굳어버렸고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던 즐거움과 환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다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형수님,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 가장 먼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뜬 채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의 경악은 무서울 정도로 창백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를 든 손도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당황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희미한 비명을 지르더니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의자 위로 쓰러졌습니다.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화면은 여전히 켜진 채 저의 저주받은 사진과 순진한 문자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신한 것입니다. 어머니, 형수님, 온 가족이 혼란에 빠졌고 모두가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사람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당황하며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빨리 119 불러. 민주는 혼란 속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급히 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었고 몇 분 전 어머니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경악, 공포, 그리고 이내 창백하게 변하는 얼굴. 그는 낯선 침대 위에 놓인 익숙한 목걸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는 메시지였지만 끔찍한 파괴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호기심이 아닌 끔찍한 공포와 외도보다 더 끔찍한 진실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왜 어머니가 실신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선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폭탄은 터졌고 그 파괴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알아야 할 사람의 손에 정확하게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날카로운 여인이 깨어난 후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만든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지 조용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민준의 절규가 파티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찢었습니다. 모두가 김 여사님 주위로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은 부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인 박 사장님은 몹시 당황하면서도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두 비켜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 민준아, 너는 당장 119에 전화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얼어붙어 어머니의 휴대전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순진한 문자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어머니가 왜 갑자기 실신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민준의 경악은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마치 범죄 증거를 숨기려는 듯 서둘러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다가가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극도로 걱정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빠, 또 저혈압이 오신 걸까요? 민주는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어머니께서 너무 기쁘셔서 감격하신 것 같아. 감격이요. 저는 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되물었습니다. 실신할 정도로 감격하셨다고요? 쓰러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보고 계셨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오빠? 제 질문은 그의 두려움을 정확히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팸 문자였어.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설픈 거짓말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탄이 이미 작동되었고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차에 실려갔고 민준과 시아버지도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는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손님들과 친척들도 당혹감과 수군거림 속에서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형님댁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회장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지친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마음속에 진실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뽑아낼 수 없는 씨앗을. 이제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워 이 위선적인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공간이며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마주해야 할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텅 비고 썰렁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졌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오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연아? 무슨 짓을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익숙한 물건을 보고 어머니께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또 약을 잊으셨을까봐 그랬을 뿐이라고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제 순진한 말투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지?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그는 무력감에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나와 아름이의 일, 그리고 아버지 일까지도. 마침내 그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속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아줘. 제발.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실 거야. 그는 애원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용서? 그 두 단어를 참 쉽게 말하네요. 민준 씨, 당신과 그 여자가 즐거울 때 내 생각은 했나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함께한 여자를 만날 때 당신 어머니 생각은 했나요? 당신들은 모든 것을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침묵하고 넘어가라고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는 여전히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발 지난 8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줘. 우리 아들을 생각해줘.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 날 거야. 우리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는 아들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비겁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위선적이고 병든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 더미가 제 아들의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기 전에 치워야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일어나요.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저의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라는 말은 민준의 모든 희망과 애원을 완전히 짓밟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도 그의 눈물이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김 여사님이 깨어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은 안정되었지만 식사도 거부하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안정되었지만 그저 넉나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녀는 저를 오직 저 혼자만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녀를 마주하고 공식적으로 패를 뒤집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집에서 아이를 돌봐요. 저 혼자 병원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애원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항상 윤기나게 염색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흰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날카롭고 권위 있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문을 닫고 침대 옆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나 경멸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그녀는 쉬고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후하게 보내준 선물들을 받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을 감았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자만했고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너무 눈이 멀었었구나.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게 한 가지만 부탁하마. 이 일을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보상해주겠다. 민준이가 그 애랑 끝내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든 내가 주겠다. 제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다오. 이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녀는 또다시 바로 그 이유, 시아버지의 건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저를 올가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라고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과 남편이 한 여자를 공유했을 때 이 집안의 명예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님, 물론 저도 아버님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속임수와 병든 삶을 살게 둘 수도 없어요.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 상처가 아물 기회라도 생기죠. 어쩔 셈이냐? 그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오늘 오후 아버님과 민준 씨가 어머니를 뵈러 오면 우리 넷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들의 입으로 모든 것을 직접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께서 이 집안의 아내이자 주인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세요. 만약 어머니께서 못하신다면 제가 제 방식대로 해야겠죠. 제 말은 제안인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이 혼란을 수습하고 가문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김 여사님은 저를 보며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녀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말대로 하마. 그날 오후 마지막 가족 재판은 집이 아닌 이 비좁은 병실에서 열렸습니다. 저, 김 여사님, 박 사장님, 그리고 민준, 비극의 네 꼭지점인 네 사람이 함께 마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김 여사님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하는 듯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말하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강인함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저주받은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 두 분은 어머니와 저에게 이것에 대해 설명할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걸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준의 얼굴색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민준은 서둘러 일어나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모든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닥쳐. 김 여사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위험 있는 외침에 두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불꽃 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 박 사장.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이 목걸이가 왜 거기에 있는 거지? 궁지에 몰린 채 아내와 며느리의 심판하는 눈빛 앞에서 박 사장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해. 당신은 그 두 마디밖에 할 말이 없나요? 김 여사님은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짓을 저질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 김 여사님의 압박과 아마도 수치심에 시달린 끝에 박 사장님과 민주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두 부자의 끊어지는 설명으로 엮인 혐오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알고 보니 박 사장님이 먼저 아름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아들 회사에 놀러 갔다가 젊고 아름다우며 교태로운 이 여직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돈과 달콤한 약속으로 그는 쉽게 그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탐욕을 가진 아름은 늙은 남자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인의 아들인 민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약한 남자인 민준 역시 금방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병적인 삼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름이 제게 보낸 정사 사진은 민준을 도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자 모두를 도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더러웠습니다. 고백이 끝났을 때 김 여사님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곁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가정을 전부 망쳤어. 김 여사님의 따귀는 박 사장님의 뺨뿐만 아니라 병실에 숨막히는 침묵까지도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아내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권위적인 가장으로 살아온 그에게 아내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그럴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따귀 이후 김 여사님은 소리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민준을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나가 있어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따로 할 얘기가 있다. 저와 민준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저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노의 폭풍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김 여사님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끔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한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김 여사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에는 쇠처럼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먼저 집에 가서 쉬어라. 이 일은 나한테 맡기거라.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하마. 너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주겠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니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폭풍이 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와 내연녀에게로 곧장 향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맹을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강력한 동맹을. 그리고 제 예상대로 김 여사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무자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이나 아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일의 원흉인 내연녀 아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탐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움과 인맥으로 단 하루아침에 아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집 주소, 시골의 가족관계, 심지어 그녀의 다른 수상한 관계들까지도. 그날 오후 그녀는 혼자 민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름이라는 여직원과 단둘이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는 밀폐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아무도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름이 방에서 나왔을 때 모든 직원들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야 민준의 옛 친구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날 김 여사님은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정사 사진뿐만 아니라 아름이 박 사장, 부자, 푸즈와의 관계를 이용해 파트너들로부터 부정한 리베이트를 받아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이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 다른 하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것. 당연히
아름처럼 영악한 자는 첫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처리한 후 김 여사님은 내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사장님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죄의 비밀을 이용해 남편의 모든 권력을 박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사장님은 이 집안에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재정부터 대내외적인 일까지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김 여사님 혼자서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감히 반박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고 매일 아내의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혼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민준에 대한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를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자존심과 체면을 심하게 짓밟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녀는 창업 당시 아들에게 투자했던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주주로서 관리 능력 부족으로 직원의 비리를 막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민준의 영업팀 과장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제시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굴욕적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들의 감독 아래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직위, 권력, 동료들의 존경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 가정에서 모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자 실패한 남자가 되어 어머니와 아내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마침내 공정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훨씬 더 가혹하고 길고 긴 재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분노가 지나간 후 시댁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3자는 제거되었고 죄를 지은 자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마도 자신이 책임을 다했고 제게 만족스러운 답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 몇 번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민준도 교훈을 얻었으니 아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8년간의 정을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풍파는 있기 마련이다. 얘야. 중요한 건 비가 갠 뒤에 함께 다시 일구어 나가는 거지. 그냥 돌아오렴.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약속하마. 그녀의 말은 참으로 너그럽고 고상하게 들렸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상처는 꿰맬 수 있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들을 위해서? 8년간의 정을 위해서? 저는 관대한 아내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놓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혐오스럽고 구역질 나는 감정을 도저히 삼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 수 없었고 그 더러운 비밀을 안 후에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나약함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혹에 약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 앞에서도 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했고 단지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죄악을 묵인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과연 제가 계속 희생하고 신뢰할 가치가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퇴장이나 김 여사님의 처벌, 이 모든 것이 문제의 표면만을 해결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이 집안 남자들의 도덕성과 인격의 부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유독한 환경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거짓과 배신이 평범한 일처럼 여겨지고 쉽게 용서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깨끗한 환경이 필요했고 올바른 가치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저는 아들에게 그것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기로. 저는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제가 가진 증거들과 함께 제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여성 변호사님은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이라면 승리는 거의 확실히 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명확하고 단호한 조항들이 담긴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을 직접 양육할 권리.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던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예금의 절반과 아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합리적인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고 민준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저는 민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만나요. 그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여사님도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를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고 비난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해결했는데도 제가 굳이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편에 서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고 저는 평온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어요. 어머니와 가족의 평안을 빌어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도덕적 열쇠 앞에서 민준 측 변호사는 거의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모든 조항에 신속하게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이 제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준은 매주 주말에 아들을 만날 권리를 가졌습니다. 공동명의의 집은 매각될 것이고 저는 그 금액의 절반과 상당한 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날 저는 승리자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할받은 돈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약국일로 돌아가 제 전문 분야에서 다시 기쁨과 열정을 찾았습니다. 두 모자의 삶은 이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웃음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여성이자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인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행복이 온전한 가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끝이 더 나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용감하게 그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8년 동안 저를 얽매었던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모범적인 며느리, 시댁의 행복을 자신보다 우선시했던 여성이라는 껍질. 그 껍질은 산산조각 났고 오늘의 서연은 조금 비틀거릴지언정 가장 진실되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은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햇살과 따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으로 제 뜻대로 모든 것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커튼 스타일, 베란다의 작은 화분 하나까지 집안 구석구석에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하루아침에 아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밤이면 저는 여전히 혼자 베란다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곤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제 8년의 청춘과 무참히 짓밟힌 순수한 믿음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가 그 슬픔에 오래 잠겨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작은 천사, 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제게 가장 어두운 시절을 이겨낼 힘과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약국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지나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하며 약과 처방전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명펑에서 지으며 환자들에게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가 아내나 어머니 역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이 선량한 직업 자체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제 작은 약국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을 정가에 팔아서만이 아니라 저의 정성과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모즈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요리하고 책을 읽고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말에는 민준이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결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민준이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와 단지 아이와 관련된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사교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그는 여전히 저를 붙잡으려 했고 사과하며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결코 다시 열릴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동화 같은 결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온하고 온전한 결말입니다. 폭풍 같았던 지난 길을 돌아보며 저는 더 이상 원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좋든 나쁘든 모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결혼 생활에서의 도덕과 정절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그것이 윤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허락하는 티켓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 견고한 기반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존중, 정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집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지어져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절대로 순간의 약한 마음, 순간의 유혹 때문에 가정을,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대가가 평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제게 여성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종종 현명하고 인내하며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러한 덕목은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이 불의에 눈 감고 짓밟힐 때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 여성은 자비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 단호함,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이 위협받고 제3자에 의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침묵과 인내는 악이 활개치도록 도울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성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아마도 가장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바로 무너진 후의 재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진 결혼이 한 여성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낡은 장의 끝일 뿐, 더 나은 삶, 더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의 인생의 종신형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울고 아파하되 그 후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십시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햇살과 같아서 비가 온 뒤에 어두운 밤이 지나간 뒤에 다시 따뜻하고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좋은 것을 믿기만 한다면 어딘가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맑은 날을 걸어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저는 일과 어린 아들, 그리고 진실한 친구 관계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뜨거운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소박한 평온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행복이 제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미소 지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